중전이 원빈을 독살했다고 모함하면서 궁녀들을 고문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홍구경은요, 다시 후궁을 들이면 안 된다! 라고 막기까지 합니다. 아이고야. 진짜? 왜냐하면 어쨌건 내가 왕의 외척이 됐는데 그 나의 동생이 1년 만에 후사를 낳지 못하고 죽었잖아. 진짜 위기네요. 나에겐 정치적인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가장 큰 위기가 된 거야. 그러네요. 세손 시절부터 정치 싸움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는데 가장 믿었던 홍구경 역시 외척이 되어서 분란을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 정조는 더 이상 홍구경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구경은 모든 관직을 스스로 내려놓고 물러나겠다고 합니다. 이선으로 아예 궐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아 예. 실제로. 유일하게 격이 없이 마음을 터놨던 홍구경이 떠난 후 더 외롭고 맞아. 비통하게 정조는 머물렀을 것입니다. 자, 이 마음 둘 곳 없는 정조가 이때 떠올린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정조의 입장에서는요, 무리하게 후궁을 뽑아서 문제가 된 걸 보니 덕임이 후궁이 되면 더 이상 마음에도 없는 후궁을 들이지 않아도 되겠다. 후궁 때문에 분란이 생길 일도 없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죠? 마침내 정조는 15년 만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기로 합니다.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 궁에서 마음을 의지할 유일한 사람인 성덕임을 찾아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정조는 30살, 이때 덕임은 29살이 된 나이였습니다. 널 내 곁에 두고 싶어. 궁녀가 아니라 여인으로서. 그러니까 난 지금 너에게 내 후궁이 되어달라 말하는 것이다. 자신을 바라보는 간절한 정조의 눈빛을 보던 성덕임. 이때 덕임이 과연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15년 뒤 널리 후궁을 간택하고 다시 명을 내렸으나 또다시 고사하였다. 소인은 전하를 연모한 적이 없사옵니다. 한 번도 사내로서 바라본 적이 없사옵니다. 앞으로도 결단코 그럴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자, 성덕임은 왜 2번씩이나 정조의 마음을 거절했을까요? 왕실 전체가 지금 걱정할 정도로 정조의 후사가 급한 상황에서 덕임이 생각했을 때는 보잘것없는 자신보다는 명문가 여인에게서 후사를 얻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중전이 아직도 아이를 낳지 못한 것, 이게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인 1780년 3월 정조가 궁에서 또 결혼식을 올립니다. 바로 왕실 어른들이 간택해서 뽑은 2번째 간택 후궁 화빈 윤 씨였습니다. 당시 조정은요, 노론당, 소론당, 자 이렇게 노론소노론으로 당파가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영의정과 이조 판서 등이 이 소론 계열 인물이었거든요. 권력을 잡고 싶어했던 소론 쪽 인물들이 추천한 후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후사를 갖는데 성공할까요? 성공 안 했을 것 같아요. 성공합니다. 오. 야. 정조와 합궁하고 2개월이 흘렀을 무렵 화빈윤 씨가 임신을 한 겁니다. 태기가 네. 그렇게 1781년 1월 임신 9개월 차 된 화빈윤 씨를 위해
산실청이 세워집니다. 그렇지. 화빈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요. 왕실과 조정의 기대는 계속 부풀어 올랐겠죠. 한 달 후 모두의 눈과 귀가 화빈 윤 씨의 궁으로 향합니다. 그렇죠. 아들인지 딸인지 궁금하겠다. 그런데 화빈 윤 씨의 궁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화빈 윤 씨가 아이를 낳지 않은 겁니다. 화빈의 몸에는 출산의 기미가 전혀 없었어요. 왜요? 아마 그 화빈윤 씨가 그 압박감, 부담감이 너무 심해서 아마도 상상 임신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상상 임신에도 배가 불러요? 네, 부르죠. 아, 그래요? 네. 맞아요. 근데 산실청이 설치됐다는 거는 내의원에서 진단을 끝냈다는 얘기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기록이 뭐 사산을 했다, 유산을 했다, 혹은 출산을 했다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런데 참 황당한 게요. 소론 쪽에서 무려 30개월이나 산실청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됩니다. 태어날 거야, 태어납니다. 곧 태어납니다, 이렇게. 야, 이거는 당시 이 정조의 후계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또 암투가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너무 신기하다. 화빈 윤 씨는 10개월 이후에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야, 이거는 아이 울음소리는커녕 화빈 윤 씨의 궁은 적막하기만 했죠. 아이고. 또다시 기대가 바스라진 정조나 왕실 어른들은 한숨을 푹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그로부터 1년이 훌쩍 지난 1780년 9월 7일 궁을 흔들어 놓는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우렁찬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 겁니다. 분주하게 정조에게 향한 환관과 상궁들. 정조는 도착한 이들에게 아들이냐 딸이냐 묻습니다. 이때 궁인이 한 말. 왕자 아기씨옵니다. 야. 31살이 되어서야 오매불망 기다리던 첫 아들을 품에 안은 정조. 정조는요, 귀하디 귀한 왕자의 이름을 이순으로 지어줍니다. 그리고 정조는 그 벅찬 마음을 신하들에게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비로소 아비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으니 이것이 다행스럽다. 근데 누가 낳은 거예요? 바로 성덕임이었습니다. 우와. 진짜로? 오, 소름. 우와. 아니, 어? 진짜요? 네, 아니. 근데 후궁 안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조는 지금 2번씩이나 매몰차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정조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고 생각한 거죠. 아, 굳게 닫힌 성덕임의 마음을 어떻게 열어야 될까 정조는 밤낮으로 고민을 합니다. 대체 성덕임은 왜 정조의 마음을 받아줬을까요? 자, 이 무렵 정조가 덕임의 관심을 받을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면서 어떤 행동을 합니다. 성덕임의 허드렛 일을 봐주는 하인을 불러서 이 괜한 트집 잡으면서 가벼운 벌을 내렸던 겁니다. 그렇지, 그랬겠지. 바로 이 주변 사람들을 공략해가지고 성덕임의 관심을 끌려는 그렇다니까. 전략이었던 겁니다. 이건 뭐 남의 눈치를 안 보고 그냥 마음을 적극 표현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쉬쉬하고 있던 관계가 궁 안에 쫙 퍼지게 불 보듯 뻔하잖아요. 야, 대단하다. 교수님, 그럼 이 하인을 벌 준 게 진짜 결정적인 거였나요? 당시 그 성덕임의 속내를 한번 추적을 해보면 성덕임이 이제 왕자를 가졌을 때 그쯤이 화빈 윤 씨가 임신을 했다라고 알려졌던 그 시점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화빈 윤 씨가 아이를 가졌으니까 상대적으로 나의 부담감이 덜한 거죠. 내 하나가 더 후궁이 들어가더라도 굳이 내 아이가 후계자가 된다던가 이렇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실은 이제 중전에 대한 죄책감 이런 부담감이 상당히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 마침내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덕임의 마음이 조심스레 열린 겁니다. 내가 너를 연모한다.
너는 나를 연모하지 않아도 좋아. 그저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대답해다오. 내가 정말 이 손을 놓아야 하는지 말해다오. 정조의 한결같은 마음은 결국 성덕임의 대쪽 같은 마음도 녹이고 말았습니다. 덕임은 비로소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졌고 이제는 정조를 받아들여도 되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게 정조의 짝사랑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게 된 정조와 성덕임. 그리고 정조는 정오품 상궁이었던 덕임을 정삼품 소용으로 봉하지요. 승은을 입은 후에도 상궁의 지위에 머물렀던 덕임이 와. 정식 후궁이 된 겁니다. 정조의 성덕임 사랑 거기서 끝이겠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여인에게 뭐든 해주고 싶었던 정조는요. 정삼품에 봉한 지 단 5개월 만에 성덕임을 정일품 빈에 봉합니다. 오. 그리고 화목하다라는 의미를 담아 직접 의빈이라는 명칭을 내리죠. 덕임에 대한 정조의 애정은 정말 각별했습니다. 정조는요, 국사를 마치면 곧장 성덕임을 찾아갑니다. 야. 네, 술 한잔 기울이면서 덕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피로를 푼 거죠. 잠들 때까지 조금만 읽어다오. 네 목소리가 듣고 싶어. 성덕임이 읽어주는 책을 듣기도 하고 직접 한 요리를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너무 좋았겠다. 두 사람의 그 알콩달콩 참기름 신혼생활. 게다가 둘 사이에 아들까지 생겼으니 또 아들이에요. 정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조의 사랑을 받는 유일한 후계자를 낳은 의빈 성덕임의 위상은 어땠겠습니까? 왕실 어른들에게 있어서도 정말 복덩어리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렇게 대단한 지위에 올라서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성덕임. 그런데요. 그런 덕임에게 늘 마음에 걸리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있지. 스스로 옳고 유익한 것을 행했고 겸손히 억누르고 두려워 조심해 행동했다. 내전을 모시는 데 성심을 다해 준비했다. 성덕임이 신경 쓴 사람 바로 중전인 효의왕후였습니다. 아. 결혼한 지 10수년이 지나도 아이 한 명 낳지 못한 당대 인식으로는요, 이거 중전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왕실 죄인과 다름없거든요. 남편인 정조는 덕임만을 깊이 사랑하고 있었고 원자와 덕임, 정조 이 세 사람이 가족처럼 오붓하게 지내는 걸 그저 지켜만 봐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 효의왕의 심경이 어떻겠어요? 아무리 덕이 넘치는 사람이어도 이 궁궐 안에서 외롭고 쓸쓸할 수밖에 없었겠죠. 덕임은 그런 중전의 마음을 충분히 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전 앞에서 아들 낳았다고 이거 유세 떨긴커녕 자신을 한껏 낮춘 거예요. 자신은 낳기만 했을 뿐 원자는 중전의 아이입니다 라고 못을 받기까지 합니다. 당시엔 원자가 태어나면요 바로 중전의 아들로 입적이 되어야 했습니다. 자, 그럼 중전이 엄마가 되는 거니까 양육은 누구의 몫일까요? 중전? 당연히 중전이 몫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후궁인 덕임은 사실상 낄 자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덕임의 따뜻한 마음에 효의왕후는 아마 감동한 것 같습니다. 효의왕후는 기꺼이 덕임이 아들을 기르도록 허락해 준 겁니다. 이렇게 웃음과 사랑이 넘치던 궁에서 원자는 왕실 어른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러면 그 뒤로 후궁이 없어요? 자식이나? 들어보세요. 1785년 12월 이렇게 금슬 좋은 정조와 덕임 부부에게 선물이 찾아옵니다. 아이고야.
또 아이가 들어선 거예요. 어머. 예. 야. 그런데 안 돼요. 덕임이 임신한 지 5개월째 되던 1786년 5월 11일 덕임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뭐지? 정조와 성덕임의 금지오겹이자 후계자 문효세자가 겨우 5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순아. 순아. 홍역이었습니다. 홍역. 당시엔 홍역의 치료약이 마땅치 않아서 걸리면 죽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 홍역이 조선 전역에 돌았는데 군까지 침투해서 결국 문효세자의 목숨마저 앗아간 겁니다. 귀하게 얻은 처자들의 황망한 죽음에 넋을 잃은 정조. 당시 정조의 심경 한상진 씨가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의심하다가 도중에는 믿게 되었으니 끝내 또 아득하여 꿈인 듯 잠이 아닌 듯하였다. 정조는 도무지 아들의 죽음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뭐 말로 어떻게? 그렇다면 아들을 잃은 성덕임은 또 어땠을까요? 이때 아들의 죽음을 맞닥뜨린 성덕임의 모습을 보고 궁한 사람들이 괴상하다라고 하면서 수근수근 됐다고 합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면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순간에 덕임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울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자, 예원 씨가 그 기록 한번 읽어주시죠. 몸은 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정에 끌려 방자하게 마음대로 슬퍼하며 제가 스스로 돌보지 않는다면 나라에 죄를 짓는 겁니다. 덕임은 왕의 아이를 품고 있는 자신의 몸은 나라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감정을 추스르지 않고 마음대로 슬퍼하는 건 이거 나라의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더욱 마음 아팠던 건 사실 덕임은 아들이 아플 때 곁에 가보지도 못했거든요. 왜였을까요? 임신 중이니까 뭐 그렇게.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플 때 한 번 안아주지도 못하고 얼굴 한 번 못 보고 아들을 떠나보낸 덕임은 왕실을 위해 국가를 위해 아이를 무사히 낳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슬픔을 삼키고 누르면서 버틴 겁니다. 그 무렵 슬픔에 잠겼던 정조는 신이 마음을 추스르고 아들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너무 싶다. 정조는 사랑하는 아들을 궁궐 가까이에 두고 싶어서 오늘날 서울 용산구에 있는 효창공원 자리에 묘를 조성합니다. 그곳의 이름이 바로 효창묘. 효성스럽고 번성하다라는 뜻이었죠. 자, 이렇게 문효세자를 이룬 후에 덕임의 배는 계속 점점 불러옵니다. 정조와 덕임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 새 생명을 기다렸죠. 새로 태어날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어쩌면 둘에게는 삶의 희망이 되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세자가 죽고 4개월이 흘렀습니다. 덕임은 9개월 만삭이 되었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기 한 달 전 왜요? 덕임의 처소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안 돼요. 덕임이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쓰러진 겁니다. 그 이재넌고라고 하는 기록에 보면은 의빈이 자현증을 앓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현대적으로 좀 풀어보면 그 임신해서 자궁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이제 장기가 압박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호흡곤란, 위경련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잃었잖아요. 네.
겉으로는 표현 안 했지만 그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했던 거죠. 몸으로 그럼요. 엄청 왔겠죠. 그럼요. 몸이 그 지경이면서도 덕임은요. 정조가 오면 그 정조 앞에서는 괜찮은 척을 했던 거예요. 티를 안 내고. 티를 안 낸 거예요. 아이고. 정조 앞에서는 늘 말끔하게 차려입고 온화하게 웃으며 맞이했던 겁니다. 안 돼, 제발.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국사를 마친 정조가 덕임에게 왔는데 성덕임이 평소와 달리 근심 어린 얼굴로 정조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툭 터뜨립니다. 그리곤 이렇게 말하죠. 바라건대 정전에 자주자주 나아가서 부지런히 대를 이을 아들을 구한다면 곧 경사가 찾아올 겁니다. 또 장차 지하에서도 즐겁고 좋아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죽어도 꼭 중전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으라는 겁니다. 정조는 자신의 품에 안겨 그간 못했던 말들을 천천히 하는 덕임을 보며 알겠다 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궁궐 전체에 통곡 소리가 아유. 울려 퍼집니다. 아유. 의빈 성덕임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덕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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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좀 떠보거라. 덕임아. 제발. 제발 가지 마라. 나를 두고 가지 마라. 불과 4개월 사이에 무녀세자를 잃고 또 사랑하는 덕임마저 잃은 정조. 덕임은 물론 그 뱃속에 아이도 구하지 못했다는 슬픔이 가득했겠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12월 덕임의 묘자리를 정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때 정조는 대신들이 깜짝 놀랄 명을 내렸죠. 대체 어떤 명이었을까요? 문효의 묘와 백보 거리로 빈의 소원을 따른 것이다. 성덕임이 아들 문효세자와 함께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던 거예요. 그래서 정조는 덕임을 문효세자의 묘와 단 100보 떨어진 곳에 묻으라고 명한 겁니다. 자, 근데 이 말을 들은 대신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렇지. 왜요? 놀랄 수밖에 없지 지금. 깜짝 놀랍니다. 네. 실제로 문효세자는 효의왕후의 양자, 이제 아들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세자죠. 그런데 성덕임의 경우에는 후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신분, 예법상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조의 경우에는 그 성덕임의 유언을 들어주면서 예법을 어긴 거죠. 얼마큼 이제 정조가 그 성덕임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고, 또 한편으로는 죽어서라도 아들이랑 좀 같이 있어라, 이런 어떤 바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정조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땅에 묻었다고 덕임을 쉽게 잊을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겠죠. 정조는 이후로도 3년 동안 해마다 빠지지 않고요, 성덕임의 제삿날에 올리는 제문을 직접 씁니다. 남긴 글 마디마디마다 정말 덕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꾹꾹 눌러 새겨져 있습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덕임을 그리워하면서 일을 마치고 홀로 있을 때, 궁궐을 걸을 때 덕임과 함께했던 순간을 문득 떠올리곤 했겠죠. 정조가 한평생 잊을 수 없는 여인이 바로 성덕임이었습니다. 정조는 그렇게 14년을 보낸 후 눈을 감습니다.